결국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은 투자재도 되고 소비재도 된다. 인구 문제와 부동산의 문제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핀셋 같은 정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70년대 이런 때 노동경제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구를 안 해요. 보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찾아놨던 요인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흐름이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 버리니까 갑자기 출산율도 변화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전망도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떨어질 것 같습니다. 출산율뿐만 아니라 이미 메이드된 인구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 3, 40년의 전망은 가능하니까요. 그거 자체만으로 충분히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우호적인 요소는 다 지나갔고요. 저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그렇고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하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게 이제 저성장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화두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파트 공화국이 과연 안 좋은 의미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하고 고도 성장을 하는 데는 아파트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서울하고 수도권에 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한 거주 여건을 마련하기는 것은 아파트 외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파트의 기술과 그 다음에 행정력, 행정 관리 능력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도 시설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을 이렇게 그리고 특히 공공 그 운송이라든지 공공교통 이런 걸 잘 갖추은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고도 성장의 대명사라고 그러면은 아파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세기 초에 고성장의 대명사가 포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게 컨베이어 시스템 해가지고 자동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의 대명사는 이제 아파트라는 것들이 그걸 이제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도 성장 시기에는 아파트였다면은 앞으로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아파트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의 제일 요즘의 화두인데요. 일단은 이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에 대해서라면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인구 이런 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거시 변수인 이제 성장률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과거 한 20년, 22, 3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가 연복리 수익률로 해서 5%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지역만 뽑아서 보니까 연복리 수익률로 6.7%입니다. 야, 전국과 강남 지역이 1.7%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나 하는데요. 큰 차이입니다. 연복리 수익률로 한 20 몇 년 동안을 지속한다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명목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실질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명목 성장률이 그 기간 동안에 5.6%였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는 것도 명목 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는 조금 밑에 있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조금 위에 있고 딱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 저성장 때 명목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과거 20년 동안 한 5.6%였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한 3% 중반, 3%대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이제 제일 확실하게 첫 번째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혹은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보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지금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버버리니까 폭락을 한다 어쩐다 이러는데요.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보아왔던 그 정도의 수익률은 주지를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폭락을 할 것인가 부분인데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죠. 워낙 그 평가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0,00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2,000달러이거든요. 2017년만 해도 30,0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만에 소득이 3배가 된 것입니다. 소득이 3배가 되면은 자산 가격은 안 오르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소득이 급속하게 3배가 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요. 자산 가격이 막 오른 것만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해서 본다면은 사실은 자산 가격이 저는 뭐 일본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서 보듯이 그 정도의 버블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적정하게 항상 주택시장에 정부가 관여해서 이걸 가격을 조정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버블 수준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격의 기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적어도 한 최소 5년 정도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했죠. 2014년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께서 빚내서 집 사라 하고 나서 그때부터 더 많이 증가하게 됐는데요. 그런 이제 가계부채 증가 속도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의 규모 자체가 거의 세계에서 탑 수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리페이먼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주택시장을 앞으로 단기, 중기적으로는 좀 누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기대 상승률은 그 과거 20년 동안에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 아파트 공화국이던 시대의 그런 생각은 조금 접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오겠죠, 당연히. 그거는 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저성장에 접어들더라도 총체적으로 모든 게 저성장이 아니거든요. 섹터가 서로 막 바뀝니다. 어떤 것은 정말 처절하게 오랫동안 저성장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어떤 것은 그 산업을 이제 전체 글로벌 산업이 커지는 영역에 있는 곳은 당연히 이제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차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 10년, 20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도 저의 능력 바뀐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모습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채권을 운용할 때 보면은 채권 시장이 좋을 때, 그 말은 금리가 떨어질 때,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는 신용 등급이 낮은 소위 말해 불량한, 우량하지 않은 회사채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반대로 돌아서면은 우량한 국채는 가격이 덜 떨어지고 불량했던 그 회사채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고도 성장하고 저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고도 성장할 때는 우량하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같이 오릅니다. 그런데 저성장에 접어들면은 정말 우량한 지역 것들은 적정하게 덜 떨어지고 가치를 유지하지만은 우량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것은 이제 소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량한 지역은 뭐 계속 괜찮고, 그 다음에 우량하지 않은 지역은 처절하게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우리 서울의 아파트 가격 지수만 보더라도 코로나19 때 이제 가격이 급등했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한 25% 평균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다 안 떨어졌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구별로 이렇게 쭉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보면요. 거의 안 떨어진 곳이 있고 많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벌써 서울 내에서도 차별화가 된다는 것이죠. 거의 안 떨어진 것이 보니까 이제 용산구, 서초구, 양천구 이런 곳들이 거의 안 떨어지, 강남구도 들어가고요. 거의 안 떨어졌고, 제일 안 떨어진 곳은 이제 용산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떨어진 것이 이제 노원구, 상계, 노원구 이쪽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벌써 이제 차별화를 보이는 것이죠, 서울 내에서.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는 뭐 전국적인 단위로 차별화는 일어날 거고요. 과거 20년 동안은 차별화가 되더라도 지방은 또다시 따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지역과 지방의 가격을 보면은 서로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랬는데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는 이제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좀 괴리가 계속 우리가 다이버전스 한다 그러죠. 좀 이렇게 괴리가 있는 채로 계속 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이제 자주 받는데요. 답은 yes이기도 하고 no이기도 합니다. yes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생활비 소득 정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1988년부터 국민연금을 이제 다 도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50년대 후반생 정도는 이제 국민연금을
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는 좋게 받게 되는데요. 한 150만 원 잡는다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부 기준으로 해서 한 350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150만 원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나머지 200만 원 이것도 적정 생활비입니다. 적정 생활비인데요. 나머지 200만 원 같은 경우 우리가 서울에서 한 6억 원 정도 아파트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도요. 이게 시가 기준. 그렇게 하더라도 한 180만 원 정도를 188만 원 정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은 34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 혹은 적정한 정도의 소득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집을 마련했다면은. 예, 그리고 국민연금을 충실하게 넣었다면은. 예,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 이상은 쉽지가 않은 것이 이게 집값이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이걸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이 집만을 통해서 내가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40대, 30대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60대 혹은 60년대생은 그게 가능했을 수 있는데요. 그 이후 세대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의 생활비 혹은 적정한 생활비 정도는 왜냐하면은 주택도 자산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펀드나 예금은 금융자산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고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주택이라고 이름 붙일 따름이지 똑같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에서 배당 소득이 나오듯이 주택에서도 소득이 나올 수가 있고 내가 이걸 헐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주택연금인 것이거든요. 똑같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금융자산으로 여러분들이 6억을 모아 놓으셨든지 내가 주택자산으로 내 집을 6억을 만들어 놨든지 이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택에서 주택연금과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 정도를 합치면은 그래도 최소에서 적정한 생활비 사이 정도는 마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풍족한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예스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노이기도 하다는 것이 이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그때 아마 2000년 초반에 이제 일본의 한 분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하면서 주택, 부동산 사지 말고 이제 주식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그 일본은 이제 워낙 부동산 시장이 오랫동안 장기 침체였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제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 같은 미국의 이제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을 하기 전에 살 집, 주택부터 먼저 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제 그럼 왜 주택을 사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특징적인 몇 가지만 하면은 주택은 투자재도 되고 소비재도 된다. 그 말은 내가 집에서 살면서 살고 있는 곳에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식은 사더라도 주식을 먹으면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택은 이제 그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재이기도 하고 동시에 투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5%라고 그랬지만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받는 서비스를 5%를 합친다면은 대략 한 10%의 수익률을 낸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괜찮았던 요인이 주택을 살 때는 레버리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입한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그거보다 더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택을 사서 우리가 수익률이 높았다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주가 급나가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반대매매하고 돈 빼앗아갑니다. 예. 근데 주택은 담보대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다 최근에는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리로 또 대출을 해주잖아요. 저리 대출이면서 20년, 30년씩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 국가가 국민들의 주거 생활을 위해서 그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서브시디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활용해야죠. 국가 서브시디를 해주는 거지. 그런 면에서도 이제 주택이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제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투자재로서 볼 때 주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시면은 잘 운용하시면 되는데 가격 급나가면 팔아버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격 오르면 삽니다. 그런데 피터 린치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안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서는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피트린치는 우선 주택을 사라 그랬는데요. 저는 뭐 젊은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이제 자기의 그런 주택이라는 것은 의식주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주택이 있으면은 캐시플로우가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야 이게 앞으로 뭐 부동산이 어쩌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지 말고, 그거는 내가 한 채 이후에 또 투자를 할 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그냥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그런 범주를 조금 벗어나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과거에 이제 우리 선배들이 주로 보면은 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집을 두 채 세 채도 들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재테크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나의 재테크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시대가 변했습니다. 저희들이 재테크를 할 때는 미국 주식 투자 못했어요. 어떻게 하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뭐 밤에 미리 주문을 내놓고 또 하루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해야 겨우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밤에 그냥 클릭하면은 다 살 수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은 글로벌로 최우량 기업을 그냥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벽돌이 낫겠습니까? 글로벌 최우량 기업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관점을 바꾸는 것, 저는 그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모 할 때 데모는 데모그래픽, 그래서 인구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테크는 이제 테크놀로지인데요. 일반적인 뭐 기계 만들고 하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것인데,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할 두 트렌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데모테크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잘 팔리진 않습니다. 하여튼 이걸 한 7, 8년 전에 고민을 해서 이제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건 나 혼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한 2017년, 2018년 때 이제 그거는 제가 그때 아니고 몇 년 지나서 그 자료를 찾았는데요. 그 유럽 위원회 EC에서 이제 유로피안 커미션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인구 구조와 데모그래픽과 테크놀로지, 여기가 교차되는 쪽에 여기서 형성되는 시장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내가 한 말하고 똑같네 하면서 자신감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올 초에 3월 달인가요? 마틴 울프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제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칼럼니스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쉐이핑, 미래의 모습을 그리려면은 두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된다. 한마디로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데 두 가지 색깔이 딱 거기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모그래픽하고 테크놀로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을 앞서가셨군요. 예, 그런데 잘 팔리진 않았습니다.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의 변화,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보면은 사회의 변화를 잘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단타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내 자산을 장기적으로 갖다 두려면은 사회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 그 두 변화는 철저하게 앞으로는 인구, 데모그래픽하고 테크놀로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많이 닥치게 될 텐데요. 의외로 고령화 쪽에 해당되는, 고령화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하이테크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것은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이죠. 특히 최근에 이제 AI 쪽에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바이오의 신약 개발 속도는 훨씬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한다든지 젊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AI 기반한 이제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직도 거기에 대한 비전이나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고령 사회에 아주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메타버스가 아닐까 싶거든요. 메타버스 확 떴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맛이 가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전히 고령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몸이 불편하고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디지털 지구라고 그러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 고령 사회란 앞으로 돈이 많은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는데요. 의외로 여기 하이테크놀로지가 이쪽에서 수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AI 기반한 사실은 로봇이나 AI는 거의 동일하고 비슷합니다. 이전에 로봇은 장난감이었는데요. AI가 막 발전하면서 로봇이 로봇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게임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고령자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게 데모테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의 글리처스라는 회사가 이미 개발한 지 오래됐는데요. 이 게임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그걸 쓰거나 하면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여러 가지 괴물들을 만나면서 이제 모험을 하는 게임인데요. 그 게임을 하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 반응 속도를 보면서 치매를 조기 진단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매 초 단위로 이제 정보가 나오는 것들을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이제 다른 이제 데이터 센터에 던져주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전에 치매를 연구하는 것에 비해서 데이터가 훨씬 풍부해지니까요. 치매 진단에 대한 것들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네이버에서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개인들에게 이제 AI가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오늘 몸은 어떠세요 등등을 다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걸 하느냐? 이거에 답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치매를 조기 진단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AI 영역에서 고령 사회하고 결합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이 고령 사회 하면은 뭐 맨날 요양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누워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미국도 그렇고 60년대생의 자산을 가진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여기에 하이테크하고 이게 이제 결합된다는 것이죠.